당뇨와 비만을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로 여겼다면 이젠 생각을 바꿔야 할 시간. 내려갈 줄 모르는 혈당과 체중을 해결할 신개념 치료법이 있습니다. 비만과 당뇨를 동시에 치료하는 비만 대사 수술.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어벤져스 전문의들이 우리가 몰랐던 해법을 공개합니다. 당뇨와 고도 비만 이제 수술로 잡는다. 내분비내과 김인주 교수, 김부경 교수, 위장관외과 서경원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어떤 병에 시달리게 되는지 참 조사가 많습니다. 한국인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질병을 조사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질병입니다. 예. 뭐 하셨는데요? 뭐 하셨는데요? 두통인가? 두통인가? 아이고, 아프네요. 생리통. 잘 물어봤죠. 잘 물어봤죠. 그 병명은 바로 요통과 당뇨병이 압도적으로 1위 그리고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특히 연령별로 보면 5, 60대에서 당뇨병으로 인한 고충이 가장 컸다. 이거 가장 무섭다. 자, 그래서 공개 클리닉 웰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여러분의 그런 고통을 그리고 충격과 공포를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하고도 무서운 국민질환 당뇨, 그리고 당뇨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자 또 그 자체로 질병이 된 비만에 대한 최신 치료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젊은 당뇨 환자분들 혹은 당뇨를 오래 앓고 있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고, 또 고도 비만 환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오늘 아마 해법이 제시될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방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당뇨와 비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어벤져스급. 진짜. 기대합니다. 어벤져스급. 맞아요. 우리 교수님들 모셔봤습니다. 자, 당뇨병 전문가 김인주, 김부경 교수, 그리고 고도 비만 전문가 서경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특집도 자주 하고 닥터들의 수다 이래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세 분도 정말 모시기 어렵거든요. 네. 사실 저희는 이렇게 이제 세 분 모실 때 딱 하나 고민이 있었어요. 당뇨와 비만에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세 분은 자주 보시죠? 네, 그럼요. 네. 당뇨병, 비만은 불가분의 관계이고요. 네. 전국적으로도 물론이고 우리 지역 내에서도 당뇨병과 비만을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학술 모임이 있습니다. 네네. 그 자리에 우리 서경훈 교수님 자주 오셔서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한 네. 좋은 강의와 훌륭한 경험들을 많이 전해주셔서 네. 참 존경할 만한 후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고, 네. 김부경 교수님 역시 네. 서경훈 교수님과 한 팀으로 네. 비만 대사 수술의 우리 지역의 어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라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후배들입니다. 이 정도가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의 클래스입니다. 네. 클래스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특집처럼 보고 계세요. 어떤 각오로 이 방송 임하실 겁니까? 네, 저는 비만 대사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많은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수술에 대한 정보와 또 수술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수술에 대한 바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부경 교수님. 네, 환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병도 당뇨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랑 비만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중에 잘못된 정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클래스를 상당히 높여주신 우리 김인주 교수님. 어떤 각오로 이제 여쭤봐도 됩니까? 아마 우리 지역 의료계에서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예. 비만 대사 수술 영역도 예. 수도권 집중 현상이 굉장히 심한 영역이었죠. 이제 이런 분들의 헌신으로 예. 비만 대사 수술 예. 부산에서 충분합니다 아.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의 기치라 그럴까요? 네. 그 어떤 슬로건도 의료의 분권입니다. 네. 의료의 분권, 진정한 의료의 분권.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부산 경남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고 거기에 저희 공쿨이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자, 남녀노소를 떠나서 전 국민의 경계 대상이 된 당뇨와 비만인데요. 그 해결책을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한쪽에서는 뚱뚱하기 때문에 당뇨가 생겼다. 아. 어떤 쪽은 내가 당뇨가 마른 당뇨가 있잖아요. 예. 마른 당뇨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살이 찌더라. 음. 이게 좀 헛갈리는 부분이거든요. 먼저 김민주 교수님, 이 둘 당뇨와 비만 네. 어떤 관계입니까, 둘이?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말씀을 드리자면 뚱뚱해지니까 당뇨병이 생겼다 하고 보는 게 조금 더 네. 합리적일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뚱뚱해지고 이제 내장 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지방 세포에서 지방이 나와서 간으로 먼저 가겠죠. 네. 그럼 이제 간의 기능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슐린 작용이 떨어지고 혈당이 올라가고 또 이게 지방이 늘어나면 근육에도 지방이 쌓이고요. 또 지방 조직은 더 늘어나고 하면서 인슐린 작용이 나빠져서 당뇨병이 생긴다. 이게 조금 네.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네. 물론 이제 당뇨병에 걸린 분들이 당뇨병 걸리고 나니까 체중이 는다. 뭐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아마 김국인 교수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뇨병이 생기고 나서 체중이 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뇨병 약제 중에 대표적으로 살이 찌는 부작용이 있는 약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요, 당뇨병 증상으로 초기에 당뇨병을 늦게 발견하면서 당뇨병 때문에 살이 많이 빠졌다가 당뇨병을 치료하면서 정상 혈당을 회복하면서 그 원래 빠졌던 비정상적으로 빠졌던 체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살이 찌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뇨 약제를 쓰면서 저혈당이 오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저혈당을 막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많이 섭취를 하다 보니까 네. 살이 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 또래 친구들 이렇게 몇 명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그 중에 꼭 한 명은 당뇨가 있어. 있죠. 그래갖고 이제 딱 만났는데 살이 엄청 빠진 거야. 그래서 어머나 다이어트를 너무 열심히 했구나 그랬더니 나 실은 당뇨 때문에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멀쩡해 보이는데도 당뇨 전 단계인 분들도 있고 도대체 당뇨는 어떤 게 당뇨인지 구분이 안 돼요. 뚱뚱해서 증상이. 당뇨인지 말라서 네. 당뇨인지 어떤 증상인가요? 네. 당뇨병의 증상은 대표적으로 3다라고 해서 네. 다음, 다뇨, 다식이라고 하는데 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고 또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지는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증상은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가야 나타납니다. 근데 당뇨병 진단 기준은 공복 혈당 126 이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126부터 200까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혈당이 200 이상이면 되게 고혈당입니다. 굉장히 네. 진행된 당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당뇨병은 증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시기 위해서는 자주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간혹 응급실에 예. 뇌경색으로 왔다든지 예. 또는 이제 심근경색과 같은 예. 그런 동맥경화증이 심해서 오신 분들이 진단하는 과정에 당뇨병이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암 치료 과정, 암 진단 과정에서 당뇨병이 걸리는 수도 있고 네. 또 최근에 더 많은 경우는 이제 건강 검진을 하면서 네. 혈당이 조금 높으니까 정밀 검사해 보세요 해서 병원에 와서 당 부하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 당뇨병인 줄을 알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부터 노력을 하면서 당뇨병을 예방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흔히 보는 경우들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별 문제를 모르는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예. 혈당 검사를 해보고 네. 그래서 위험도가 있는 상태에서 빨리 찾아내고 더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네. 것입니다. 혈당 얘기하니까 궁금한 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면 당 떨어진다 그렇지. 해가지고 초콜릿 먹고 달달한 걸 먹게 되는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진짜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 궁금하거든요. 아, 진짜. 네. 우리 몸은 고혈당보다는 저혈당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혈당이 되면 뇌가 작동을 할 수 없거든요. 뇌는 어허. 당만 사용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은 절대로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단계의 방어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이 길어서 혈당이 떨어질 것 같으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해서 뭘 좀 먹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당이 떨어졌다는 증상은 혈당이 떨어진 상태가 아니고 이게 혈당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당을 먹으라는 뭔가를 섭취해 주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경우고요. 당뇨병 환자에서 실제로 저혈당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김은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약을 먹었는데 또는 인슐린을 맞았는데 평소보다 많이 운동을 했다든지 네. 또는 뭐 약을 먹고 한참 동안 네. 식사를 못하고 식사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 저혈당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이때는 혈당이 너무 내려가니까 네. 뭐 50, 40 이렇게 내려가면 뇌의 활동이 중지가 되고 예. 그래서 뭐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네. 그런 경우까지 생기면은 뭐 부정맥이 와서 생명의 위협이 생기기도 하는 예. 그런 아주 심각한 저혈당이 초래되는 것이고요. 네. 보통 우리가 당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네. 배가 고프다, 고프다. 배가 고프다, 고프다. 배꼽 시계가 울렸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뭐 부부지간이 됐고 뭐 가족 중에 누가 나 당 떨어져, 어이구, 어떻게 이래? 당 떨어져, 밥 먹어. 배고프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당뇨 앓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 지금 이제 봄철 나들이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그 상비약처럼 그런 탄산음료나 초콜릿 같은 게 도움이 됩니까? 네, 뭐 저혈당에서는 네. 바로 이렇게 회복하는 방법이 당질을 섭취하는 거고요. 네. 초콜릿은 이제 지방질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칼로리가 높은 반면에 당질은 사실 부족한 편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초콜릿보다는 그냥 사탕이 나을 거고요. 사탕, 아하, 예. 특히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네. 캔디 같은 그런 의약 보조품도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은 뭐 그런 거를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물은 포도당이 들어있는 물이니까 네. 뭐 사이다라든지 콜라라든지 포도 주스는요? 과일 주스도 뭐 주스도 괜찮은 편이고요.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당질을 함유한 그런 음료수가 당뇨병 환자에게 허용되는 유일한 네. 순간이 저혈당 빠졌을 때다. 그렇죠. 나머지는 이렇게 드시면 안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의 경우에는 조심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뇨병이 무서운 게 뭐 다 아시겠지만 합병증 때문이잖아요. 네. 내과 선생님한테 약 받아 먹는다. 그래서 자기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분 계세요. 두대 믹스 커피도 마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수술하려다 보면은 검사해 보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왜 높아요? 자기 약 먹고 있다고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약 먹고 있다고 당뇨 합병증을 걱정 안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당뇨병 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365일 처방을 다 받아가시는 분도 드물고요. 네. 또 받아갔다고 해서 다 드시는 분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 이제 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원체 다들 싫어하시잖아요. 네. 약을 먹는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의학 용어로는 수능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대로 먹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조절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혈당뿐만 아니라 네. 뭐 혈압, 콜레스테롤 뭐 무수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조절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설명 말씀도 하시니까 우리 김부경 교수님이 환자들한테 참 친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 추가적인 말씀을 좀 부탁을 지금까지 두 드리겠습니다. 분이 궁합이 참 잘 맞으시네요. 방송국하고 말씀을. 내분비의 힘입니다. 예. 예. 네. 아까 약을 먹고 있다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이런 분들 예. 말씀하셨는데 사실 학원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외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예. 아까 약을 먹으면서 그래 안심하고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이거는 나 학원 다니니까 대학은 당연히 갈 거야 하고 놀기도 하고 TV도 보고 잠도 자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네.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대학을 갈 수 있듯이 네. 당뇨 약을 먹으면서 그 당뇨 약으로 인해서 네. 혈당이 잘 조절이 돼야 네.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혈당이 좀 조절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약 끊어도 됩니까? 흔히 받는 질문인데요. 네. 그게 이제 내가 왜 당뇨병을 치료하지 하는 것을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적은 혈당, 혈압,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 조절을 잘해서 합병증 오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는 건데, 약을 끊는 게
그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만일 지장이 생길 수 있다든지 방해가 된다든지 하면 네. 약을 드시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혈당이 좋아졌으니까 약 안 먹을래 하는 것을 본인 생각만으로 야, 약이 지긋지긋해 이것만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동반된 문제가 뭐가 있는지 저희 치료해 주시는 주치의 선생님과 의논을 해서 네. 이 약을 지속해 먹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을지 네.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네. 약을 계속 먹을지 줄여도 될지 끊어도 될지는 네. 조금 긴 호흡으로 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살찐 것도 있잖아요. 음. 오동통 있고 통통 있고 퉁퉁 있고 뚱뚱 있고 아주 뚱뚱 있고 거대 비만 있고 네.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를 병으로 봐야 되는 비만인지 뭐 저 정도는 뭐 그래도 병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굉장히 날씬하신 편이시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비만을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은 서양 사람들이랑 기준이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체질량 지수 23까지가 정상이고요. 네. 23부터 25까지는 과체중입니다. 음. 그리고 25부터는 비만이라고 하고 네. 30부터는 그 중등도 비만, 35부터는 고도 비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체질량 지수만으로는 약간 한계가 있는데요. 네.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이라는 용어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체중은 많이 나가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대사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건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내장 지방이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네. 근육이 많고요. 네. 그래서 대사적으로 문제가 있고 병적인 비만은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저 근데 사실은 서기영 교수님 전문가시잖아요. 네. 딱 눈으로 봐도 체질량 지수 이게 딱 나옵니까? 아,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한번 저희 그렇지만 출연자들 한번. 네. 우리 맨 끝에 계시는 우리 이선미님은 네. 한 25 조금 밑에 25 조금 밑에. 정도로 예측이 되고요. 네. 강 원장님은 네. 26 26 정도 네. 예측이 됩니다. 긴장되네요, 이거. 네. 네. 뭐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님이 한 21, 네. 야. 20 이 네, 정도 네. 아닐까요? 네. 적정 체중에 저는 사람 아닙니까? 네, 저는 우리 아마 23 우리 MC님은 23. 정도. 예. 괜찮 그 정상입니까? 정상? 예. 아, 정상이다. 어. 예. 그런데요, 검색창에서 예. 네 분을 다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교수님이요? 네, 이 예. 체질량 지수에 대한 질문이 나올까봐 예. 그래서 두 분의 네. 이 체중하고 신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누굴까요? 그러면은 그래서 나는 안 올렸어 내 몸무게 때문에. 나는 그런 거 강 공개 안 원장님도 해. 안 올리셨더라고요. 아, 네. 조금 자신 있는 분들만 올리신 걸로. 예. 그래서 우리 문근혜 PD님은 예. 키가 176에 69kg 오. 맞나요? 예, 지금 그렇게 하면, 29에서 68 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체질량 지수가 아까 계산한 대로 예. 뭐 한 23, 아. 그 정도 거고요. 예. 네.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님은 몸무게는 하여튼 50 미만이더라고요. 예. 계산을 하면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걸어 다녀? 17점대가 나왔어요. 17점. 아, 그래요.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18 이하면 저체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체중이다. 지방이 네. 많아서. 저체중이면 어떻게? 근데 저체중인데도 사실 마른 비만이라는 아까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이라는 표현도 있듯이 네. 마른 비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여성의 경우에 네. 체중은 적게 나가는데 네. 그 근육이 많이 없어서 어허. 마른 비만인 경우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 정준희 아나운서님은 네. 건강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마른 비만일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김부겸 교수님도 네. 좀 마르신 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체질량 지수 어떻게 되십니까? 날씬하셔. 저는 네. 그 정확하게는 좀 그렇지만 네. 정확하게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몇이시냐니까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저희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니 여기 다 얘기했고 지금 다 했는데 뭘? 네, 저는 21 정도 됩니다. 아 21. 네. 오 그렇게. 또 사실 마른 비만도 있고요. 또 음. 고도 비만. 이게 체질량 지수가 35면 고도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덩치일까요? 짐작이 안 가. 예. 흔히 뭐 유민상 씨, 개그맨 김준현 씨. 나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 되면은 35가 정도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체질량 지수 35라고 하면 네. 우리 남자의 경우에 키가 170 정도가 보통 키니까요. 네. 몸무게가 100kg 이상이면 35 정도 됩니다. 오. 여성분의 경우에는 여성 키 160 정도 표준 키에 네. 한 90kg 이상이면 35 이상이 됩니다. 네. 예.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도 좀 비만에 속할까요? 근데 정확하게 분석해봐야죠. 그럼 운동 선수들은. 그렇죠. 이제 체성분으로 따져서 네. 지방률이 네. 남자의 경우는 25%, 네. 네. 해야 여성의 경우는 30% 넘으면 이제 비만이다. 이렇게 네, 의학적으로는 정의를 하게 되고요. 네. 이제 그 모든 사람이 기계로 잴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체질량 지수로 쉽게 음. 파악을 하는 건데 네. 궁금하니까 네. 제가 또 검색창에서 진짜요? 네, 김준현 씨 걸 찾아봤거든요. 김준현 씨, 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 예. 오라! 언제 체중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180에 120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오. 네. 그러면 체질량 지수가 한 37 조금 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유민상 씨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아, 공개가 안 돼서. 네. 아, 유민상 씨가 더 대단하시다, 뚱뚱해요. 저 후배들이시잖아요. 네. 한참 후배들이신데. 근데 어떻게 먹는 거 보면은 내가 잠을 못 자, 이렇게. 그러니까. 아유. 그분들 먹는 맛있게 거 먹어서 보면 괜찮아. 너무 맛있게 먹어. 네. 근데 그게 꼭 안 괜찮을 수도 있어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해서 네. 너무 선전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누가 그런 이게 거짓말 합니까?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도 하시면서 네, 네. 한때는 0칼로리일 수 있으나 네. 그게 누적이 되면 그럼요. 결국 0칼로리일 수 없다 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뇨라든지 또 고도 비만 진단받고 정말 관리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약을 먹어도 관리가 안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비만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분들도 나 열심히 식사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네. 뭐 약도 잘 먹었는데 하는데도 조절이 잘 안 돼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제일 힘든 일인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약물 효과도 떨어져 버리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우리 아마 김부경 교수님은 고도 비만으로 수술까지 간 환자들을 여러 분 이렇게 네. 봤었기 때문에 이제 고도 비만이 있으면서 힘들어하고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환자들이 고민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당뇨병이 혈당이 올라가는 병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혈당이 올라가는 병이 아니고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도 비만을 동반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췌장 기능을 넘어서는 정도의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뭐 운동하고 노력하셔가지고 혈당이 정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췌장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이 본인 스스로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체중을 빼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약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약효라는 것이 어느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 인슐린 저항성이 약으로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네. 그런 정도의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좀 강력한 치료 방법을 써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당뇨와 고도 비만, 노력을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었다면 이제 치료에 대한 인식 전환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와 고도 비만, 수술로 잡는다? 사실은 당뇨 그리고 비만을 얘기하는데
외과 선생님이 지금 앉아 계신 것도 사실은 좀 낯설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시대가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그런 변화 같은데 이게 수술로 당뇨하고 아까 적극적인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연장선에 있는 얘기인가요? 네, 연장선에 있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외국에서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비만 수술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고도비만 환자에서 살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을 했더니 살이 빠지기 전에 당뇨병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네, 그 기전을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당뇨병 환자를 치료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당뇨병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를 대부분 보게 되는데요. 저희 2014년도에 저희 서경훈 교수님께서 저희 팀을 데리고 비만 수술을 많이 하는 곳에서 환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환자들 중에서 당뇨병이 호전될 뿐만 아니라 그 당뇨병에 관해가 온 경우를 보고 어허. 저도 이 기전이 궁금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 방법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근거가 있고 네. 가능한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 환자들 중에 고도비만이 있고 당뇨병이 동반된 환자들에서 네. 고도비만이 있고 당뇨병이 동반된 환자들에서 네. 이 수술을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네. 당뇨병 관해라고 하면은 네. 완전히 이제 좋아져가지고 천천히 이게 지켜봐도 되는 네. 그런 상태를 관해라고 얘기합니까? 완치라는 개념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네. 관해라는 것을 약이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외과의사가 그만큼 또 업계에서도 이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올해부터는 고도 비만 수술이 이제 미용상에서 아니라 이제 치료 목적으로 해가지고 보험이 되기 되죠. 시작해요. 국가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질병이라는 거죠. 네네. 예, 예. 그래서 뭐 교수님 요새 부산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비만 대사 수술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비만 대사 수술은 먼저 비만 수술과 대사 수술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비만 수술은 체중을 감량하는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은 바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고 약물을 치료를 하고 또 식이 조절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다가 잘 되지 않을 때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김부영 교수가 얘기했던 그 비율을 잠시 여기에다 들어가서 네네. 얘기를 하면 이제 운동하고 식이요법 하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녀서 대학을 가는 게 그 길이라고 한다면 네. 비만 수술은 그냥 대학교로 바로 넣는 겁니다. 비만 수술은 그냥 대학교로 바로 넣는 겁니다. 아. 그래서 강제로 일단 넣어서 네. 그다음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공부가 잘 되지 않는 학생이 갑자기 대학교를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네. 그 적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았는데 잘 안 될 경우에 수술적 방법을 이용해서 삶의 여러 가지 방법들, 먹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등등을 이제 한꺼번에 바꾸는 이제 그런 방법이 수술적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들이 봐서요. 아, 너 안 뚱뚱해. 보기 좋아. 맞아. 그래도 내가 거울을 봤는데 내가 진짜 뚱뚱해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냥 가서 본인이 수술한다면 수술해주나요?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들이 그냥 비만 수술해주나요? 뭐 나라에서 혜택도 준다 그러는데. 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들 보기에 안 이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건 미용적 목적에 의한 수술이죠.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가 22, 23인 경우에 사람들이 와서 이 수술을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옆에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듯이 이제 당뇨병이 생기거나 고혈압, 네. 고지혈증, 생리불순, 수면 무호흡증 등등 이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통해서 그 합병증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좋은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제가 말씀드린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35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네. 아무나 알 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병이니까. 사실 100kg 이상 돼. 네, 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살이 굉장히 많이 쪄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네. 그때는 훨씬 60kg가 훨씬 넘었었어요. 진짜? 살이 넘어요. 틀 정도로 네. 많이 쪄본 적이 언제? 있어서 대학교 1학년, 그 2학년. 사진 없어요 혹시? 다 삭제해버렸어요. 삭제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고민했던 게 수술을 좀 받아볼까. 아 진짜. 미축소술이라도 받아볼까 하는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술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일단 이 비만 대사 수술은 어떻게 하는지 먼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지방 흡입술이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비만 대사 수술은 위와 소장의 크기를 줄이거나 또는 그 밥이 내려가는 길을 바꿈으로써 영양소의 흡수를 적게 해서 체중을 서서히 효과적으로 감량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술 방법은 루아이 위 우회술인데 위를 약 50cc 정도의 작은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서 만든 다음에 예. 소장이 총 6m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2m를 네. 영양분이 흡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길을 우회해주는 방법입니다. 예. 이 수술 방법은 그 비만 대사 수술의 역사에서 오래되었고요. 효과가 아주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체중 재증가가 적고 또 효과적으로 감량됩니다. 단지 이제 음식이 좀 빨리 내려가는 문제 때문에 덤핑 증후군이나 또는 빈혈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후에 또 관리가 필요하다는 또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수술은 소매절제술이라고 네. 하는 겁니다. 이 수술은 위에 80% 정도를 잘라서 몸 밖으로 빼어 없애버리는 수술입니다. 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량씩 천천히 먹어야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체중 감량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을 보면 굉장히 수술이 간단하고 합병증도 적고 또 이후에 관리하는 것도 훨씬 좀 편한 면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 수술은 우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체중 재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 좀 그런 점이 있어서 또 수술 이후에도 충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고도비만하고 당뇨가 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좋습니다. 김부겸 교수님, 많이 그 환자들 보셨죠? 그리고 이제 상담하시고 네. 수술하신 환자분들도 계실 텐데 얼마나 체중이 감소됐고 또 당뇨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네, 데이터상으로는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본인 초과 체중의 50% 이상이 첫 1년 동안 감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서경원 교수님께서 수술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위 소매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의 간해가 50% 정도에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루아이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84% 정도 당뇨병의 관해를 보인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본 환자들 중에서는 30대 환자였는데 당뇨약을 3가지 먹고 고혈압 약을 3가지 먹고 또 고지혈증 약을 2가지 드시고 계시던 분인데 수술 후에 체중은 한 90kg에서 50 몇 킬로까지 빠진 상태고 여자 네, 여자 여자분인데, 환자입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한 5년 동안 당뇨약이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분이 50대 남자 환자분이었고 이분은 지금 원래 수술을 하기 전에 인슐린을 하루에 100단위 이상 사용을 예. 하고 인슐린뿐만 아니라 당뇨약도 여러 가지 사용하시던 분인데 현재 이제 체중은 한 120, 130kg에서 지금 한 80kg 정도까지 되고 한 3년 정도 당뇨약 한 알로 유지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당뇨가 관해가 되지 않더라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조절이 잘 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50% 이상 당뇨가 좀 완치된다, 관해된다 말씀하시고 그럼 당뇨 환자들 굉장히 귀가 솔깃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은지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비만 환자들 이렇게 다 수술 다 할 수는 없지만 약물 치료가 우선일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질량 지수가 30 넘어가면서 네. 뭐 비교적 뭐 50세 미만의 젊은 연령이고 조절이 잘 안 되고 약물을 3가지, 4가지 뭐 인슐린을 같이 쓰거나 또 최근에 나온 여러 주사제들을 같이 쓰고 있음에도 관리가 안 되는 그런 환자들에게는 이제 이런 수술적인 방법이 보험도 됩니다 하고 이렇게
권유는 해보지만 선뜻 그 수술 받을래 하고 용기를 내는 분들이 쉽게 만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보윤 교수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조금 더 환자 네.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이제 어떤 환자들에게 권해서 이렇게 효과를 보셨는지 하는 말씀을 네, 네. 청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이 수술을 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뇨병의 관해를 목적으로 한다면 본인의 췌장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경우가 관해율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췌장 기능이 아직 좀 남아있고 비교적 당뇨가 진단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네. 네, 이런 경우가 본인의 췌장 기능이 좀 남아있고 또 마른 비만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보다는 췌장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당뇨병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이 수술의 효과가 입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좀 나가고 BMI 30 이상 되시고 그리고 당뇨병이 오래되지 않은 분은 이 수술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고 본인이 생활 습관을 충분히 바꿀 수 있고 네. 체중을 15% 이상 감량을 할 수 있다면 네. 굳이 수술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굳이 수술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송영 교수님은 수술하고 나서 환자 다시 보십니까? 그럼요. 아, 보십니까? 아, 저는 수술하고 안 보실 줄 알고 놀라가지고 이거 누구세요? 이러실 줄 알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상하신 예. 분인데요. 네. 예,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인상 깊었던 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최근에 수술 받았던 어떤 아주머니이신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살 빼서 뭐 시집을 다시 갈 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이거 하겠습니까? 저는 목적이 단 하나입니다. 당뇨병 약만 몇 개 줄일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으로 무릎만 좀 덜 아프면 그걸 목표로 땡큐입니다. 이러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분 근데- 얼마나 나가셨어요, 몸무게가? 96kg 정도. 네, 네, 많이 근데 이제 나가셨네. 수술 받으시고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예. 지금 뭐 온 동네에서 헬스클럽과 또 여러 그 아주머니들 하는 이 댄스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뭐 그런 데서 예. 리더로 활동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 근데 김 교수님, 아니 왜 근데 당뇨가 이렇게 좋은 약이 계속 개발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술까지 가야 될 경우까지 이렇게 됩니까? 정말 발전이 많이 됐잖아요. 네, 아마 제 비만을 질병으로 정말 볼 거냐 네. 하는 뭐 그런 또 질문하고 일맥상통할 것 같고요. 네. 결국 이게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 적절한 양만큼을 먹고 충분하게 운동을 해주고 하는 이 습관을 오랫동안 변치 않고 꾸준하게 유지한다는 게 그만큼 힘든 일이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하는 것하고 네. 우리가 뭐 여러 이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식도락을 통해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이 먹는 데서 얻어지는 쾌락이라는 게 네. 굉장히 큰 건데 비만하게 되면서는 이것을 조절하는 네. 이제 쾌락의 어떤 그 정신 물질에 우리 몸이 결국 지배를 당하게 돼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이제 그런 어떤 우리들의 이제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 네. 아마 아무리 좋은 당뇨병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네. 이 치료를 완벽하게 잘 해 나가기 힘든 네.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비만 또 수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문득 궁금한 게요. 비만 수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지방 아까 그 흡입술이잖아요. 그죠? 예. 네, 맞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술과 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예, 지방을 감소하는 데 들어가는 게 수술인데요. 우리 지방은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피하 지방은 피부 밑에 있는 거고요. 내장 지방은 배 안에 있는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 흡입술은 피하 지방만을 흡입해내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미용적 방법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비만 대사 수술은 이 위의 모양과 또 이 흡수되는 이 경로를 바꿈으로써 우리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에 지방이 100이다. 피하 지방이 몇이고 저기 내장 지방이 몇입니까?
일률적으로 구분할 할 수는 수는 없고요. 없다. 예. 이제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 지방량이 많지만 네. 피하 지방이 대부분이다. 아하. 그래서 내장 지방이 적은 것으로 오. 표현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남자들 경우에 이제 50대 이렇게 나이 네. 들면서 살이 찌고 뱃살이 나오지 않습니까? ET 되는 분들. 그렇죠. 예. 팔다리 약해지고 배만 나오는 분들. 잠시 제 생각한다고 몇 년이면 한 10년을 예. 넘기는데 몸매 관리 잘하시고 말을 계시네요. 계속하기가 조금 머뭇거려졌는데요. 이게 그래서 남성형처럼 이렇게 네. 복부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내장 지방이 더 축적이 되는 네. 그런 경우고요. 네. 이제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내장 지방량 전체의 용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CT로 네. 내장 지방을 3차원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꽤 비만한 분들도 뭐 평균 한 7kg 이 정도였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뭐 100kg 뭐 체중 이렇게 예. 되는 분들인데 그래서 내장 지방 자체의 용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수술은 수술이잖아요. 음. 고민이 엄청 될 것 같아. 그렇죠. 아유. 당뇨가 수술을 고치자. 당장 수술하고 가야 되겠는데? 그래도 세상에 수술은 순서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그냥 이것저것 해볼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칼은 맨 마지막에 그때 돼야지.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병을 일찍 차단하기 위해서는 좀 중간에 좀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적당한 시기에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약으로 버텨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적당한 시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수술을 먼저 하는 것보다 다른 노력을 먼저 하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국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했는데요. 당뇨병을 진단받고 3년이 안 된 사람을 대상으로 본인 체중의 15%를 목표로 체중 감량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15% 이상 체중 감량을 하고 또 이 체중 감량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6개월 이상 유지된 사람들은 한 80%가 당뇨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환자들에게 수술을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노력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좀 네. 짧게 하는 노력 말고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본인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보고 5년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 실패하고 그리고 당뇨병이 더 오래되고 본인 췌장 기능이 더 떨어지기 전에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될 경우에는 이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서경영 교수님, 네. 그럼 반대로 네. 당뇨하고 비만이 아주 심해요. 네. 그런데도 수술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수술입니다. 수술이라는 말은 전신 마취를 한번 해야 되고요. 또 배 안에 복강경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구멍을 내서 배 안에 있는 장기를 자르고 붙이는 이런 과정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안 되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액응고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수술 이후에 식이 습관들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 의사의 지시와 또 이 영양사 또는 간호사의 이 말을 잘 따라 하셔야 되는데 네.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수술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수술 상담을 오시더라도 저희가 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내서 이제 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수술을 받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뭐 내과 선생님, 외과 선생님 충분히 상담을 해서 본인의 목표를 정확하게 네, 네. 수립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술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도 네. 잘 관리해 나갈 음. 그런 의지와 그런 또 능력을 충분히 갖춘 분이 수술을 받아야지 이 수술 받고 나면 나 아무렇게나 그렇죠. 생활해도 돼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든지 네. 또는 뭐 내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몸매가 좋아져서 다른 분들에게 호감을 주고 그로 인해서 내가 뭐 결혼을 잘하게 된다든지 네. 취직을 잘하게 된다든지 네. 이런 조금 허황된 목표까지 갖지 네, 않도록 하는 그런 자세도 중요할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당뇨와 비만이 너무 흔해서요. 그 심각성을 잊고 지냈다면 지금부터는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당뇨와 고도 비만을 대처하는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시작과 끝은 관리. 자, 그러면 서경훈 교수님,
수술을 잘 했습니다. 되게 막 열심히 어려운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까? 네, 일단 비만 대사 수술을 받게 되면 위가 작아지죠. 그 네. 위가 작아지기 때문에 먹는 양이 줍니다. 그런데 식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식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먹는 양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먹는 그 음식의 질도 바꾸셔야 됩니다. 수술 받기 전에는 단 음식, 콜라,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들 이렇게 즐기셨다면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음식, 채소가 들어간 음식 등등으로 바꾸지 않으면 몸에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덤핑 증후군이라고 하는 부작용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걸 몇 번 경험하시게 되면 또 자동적으로 음식을 먹는 습관들이 바뀌게 될 수 있어서 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우회수를 받고 난 뒤에는 그 빈혈이나 또는 미네랄 결핍증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제 그리고 뭐 칼슘제 등등을 꾸준히 복용해 주셔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영양 불균형에 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덤핑 증후군이라 그러면 이제 술 후에 생기는 뭐 메스꺼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덤핑 증후군이라는 건 이제 음식이 빨리 지나가서 생기는 네.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혈당증이 오기도 하고 음. 쓰러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 예전에 위암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조금씩 경험하는데 비만 수술 중에서도 특히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좀 제법 옵니다. 네. 그런데 이건 그 음식의 질을 바꾸면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네. 쌀밥보다는 네. 고기, 네. 고기인데 특별히 단백질만으로 이루어진 아, 닭가슴살이나 네. 안심 등등의 부위를 하하. 먹고 예. 또 물을 적게 섭취함으로써 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식단비는 좀 많이 오르겠네요. 엔길 지수가 상당히 높아지죠. 그렇겠네요. 식이섬유소 섭취만 네. 조금 늘려서 네. 채소를 많이 먹는다든지 해서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거를 조금 막아주면 그렇습니다. 훨씬 덜합니다. 그러니까 네. 혈당이 빨리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소장으로 바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이 싹 나오고요. 근데 음식은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인슐린 작용이 남아서 혈당이 뚝 떨어져 버려서 아하. 저혈당을 심하게 느끼는 거죠. 진짜 네. 당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덜하게 하려면 단백질, 지방이 천천히 당이 올라가니까 음. 좋다는 거고요. 네. 채소를 많이 드시고 그래서 뭐 복합 당질이라고 그러죠. 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드셔서 혈당이 조금 천천히 올라가게 하면 네.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뇨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완치도 되고 뭐 이렇게 그러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당뇨약 탁 끊어도 아무 이상 없겠네요. 그죠? 뭐 바로 끊을 수는 없을 거고요. 이제 수술 받으러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동안 체중 감량을 위해서 쓴 여러 가지 노력과 돈이 네. 어마어마했다. 네. 헬스클럽도 다녀봤고 네. 또 건강식품도 먹어봤고 네. 또 비만 클리닉에서 약도 먹어봤고 네. 수술 받고 난 뒤에 체중 감량 효과가 굉장히 좋으시니까 네. 이 진작에 할 걸 네. 네. 그 돈 안 쓰고 바로 수술했었으면 네, 네. 더 좋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좀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모든 수술을 하고 나도 항상 재발되는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네. 뭐 치과에 가서도 충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치료해도 다음에 또 생기는데 이 비만 대사 수술 받고 난 뒤에 당뇨나 비만 이 재발은 어떻게 좀 경향이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체중이 급격하게 1년 동안 감소하다가 1년이 지나면 체중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먹는 양이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때 관리를 잘 해주시면 체중이 더 늘어나지 않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 체중이 올라가고 경우에 따라서 관리를 잘 못하시면 거의 원상복귀까지는 아하. 아니더라도 굉장히 체중이 많이 증가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뇨병은 체중이 증가하는 거랑 상관없이 이것은 노화의 일종입니다. 네. 췌장 기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수술 후에 관해가 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관해가 오고 당뇨약을 다 끊었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당뇨병을 체크하셔서 혈당이 다시 올라가지 않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당뇨하고 비만의 이제 기본 관리는 생활 관리잖아요. 음. 생활 관리가 다른 게 아니라 당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불쌍하게 너무 맛없는 걸 먹으라 그래. 아, 막 밥도 막 그냥 요만큼 먹으라 그러고 단 것도 안 된다, 짠 것도 안 된다, 심심하게 먹어라. 같이 이렇게 밥 먹기가 미안할 정도인데요. 그러면 그냥 인슐린을 넣어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단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건지, 이 당뇨나 비만은 뭐 이렇게 먹으면 절대 위험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너무 주위 사람들이 불쌍해서. 어허, 예. 이게 당뇨 식단을 뭐 저희는 건강한 식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불쌍하게 먹는다, 못 먹는다 이런 인식을 조금 바꿨으면 하는 거. 네. 근데 이제 당뇨병이 없는 분들도 그렇게 먹는 것이 건강한 거거든요. 네. 결국 적정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몸의 에너지 상태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식사를 하자. 네. 또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하자. 이게 당뇨병 식사요법의 기본입니다. 피자도 못 하는 먹게, 것을- 빵도 못 먹게, 아무것도 못 먹게. 피자는 조금만 드시면 되죠. 네, 적게 네. 드시라는 맞아, 거지 맞아. 못 먹으라는 건 없고요. 아, 그래요? 인슐린을 맞고 조금 자유롭게 먹겠다. 그러면 살이 더 찌겠죠. 네.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맞는 만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살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소금기를 많이 먹는 것도 인슐린 작용에 나쁘다고 하거든요. 네. 혈압만 기억하시지 말고 짜게 먹는 것이 당뇨병에도 좋지 못하다.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이건 없는 분이건 우리가 더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먹을까를 고민을 해야지, 당뇨병이 생겼으니까 혈당 안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이런 생각으로 치우쳐서 나를 너무 불쌍하게 만들지는 말았으면 하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예. 자, 이제 뭐 거의 어벤져스 다 모셨는데 비장의 카드를 다 한 번씩 나만의 어떤 나팔에 저걸 이유를- 준비하시고 네. 한번 비장의 카드를 한번 이제 내놓으실 때가 안 됐나요? 네, 한 분씩 예, 당뇨, 비만 이것만 지켜라, 이것만 지키면 뭐 정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비장의 무기. 저도 비만 수술을 하는 의사이지만 사실 저도 제 체중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저는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저희 집에서는 이 샐러드를 한 접시씩 무조건 먹게 합니다. 네, 그래서 샐러드로 배를 가득 채우고 그 뒤에 음식은 배부른 만큼만 먹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먼저 샐러드를 먹어라. 아. 또 고깃집에 가게 되는 경우에도 고기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샐러드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치, 그 백김치, 백김치. 예, 주시면 네. 그걸 막 먹는 겁니다. 네. 일단 먹어서 배를 부르게. 네. 네, 그런 비법을 조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잘 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많은 것은 없고요. 이건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야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일찍 자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 일찍자로. 네. 김민주 교수님. 네, 나이가 들수록 예. 자꾸 느끼는 문제랄까요?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집사람 말을 잘 듣자.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차려주는 대로 먹고 하면 네. 굉장히 건강할 것 같더라고요. 네. 자라면 자고 예. 일하고 네. 아, 밖에서 자주 먹고 하다 그러니까, 보면 네네. 더 이렇게 식탐을 맞습니다. 조절하기도 맞습니다. 힘들고 그런 네.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족들도 단출해지고 하다 보니까 아, 네. 더더욱 밖에 음식에 의존하게 네.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게 가정에서부터 네. 건강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벤져스의 이 꿀팁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자, 당뇨와 고도 비만 수술법 그리고 관리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경남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당뇨병 비만 치료 수도권 집중 현상 부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하나 딱 자막으로 탁 박아놔도 되겠다 진짜. 1번. 기호 1번. 이거 너무 좋은데. 김국희 교수님 약간 부담스러우신 많이 부담스러워요. 예, 교수님. 네, 당뇨병,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너무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잘못된 정보도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서경인 교수님. 네.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비만 수술을 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은 미녀가 되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수술을 받고 난 뒤에도 충분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약식 동원, 뭐 식약 동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턱 앞에 딱 놓였을 때 포기하거나 뭐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약물 치료 또 운동 치료 그것도 안 되면 수술 치료까지 있으니까 정말 힘들다. 내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를 꼭 우리 지역에서 잘 찾아보시면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김인주, 김부경, 서경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